최근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출 정책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계속 바뀌면서 은행과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 모두 큰 혼란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이럴 거면 왜 정부는 상반기에 대출을 풀었지? 집 계약했는데 갑자기 바뀌면 어떡해? 등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출 규제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어떻게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올해 초 정부는 상생금융을 내세우며 대출 규제를 완화했어요. 높은 금리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인터넷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상황도 있었어요. 이로 인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놀랍게도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대출금리도 등장했어요.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객 확보에 나선 셈인 거죠. 또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됐어요. 연 1.6에서 3.3%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출시 6개월 만에 무려 7조 원이 넘는 신청액을 기록했어요. 이에 고무된 국토부는 소득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대출 완화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은행들의 재정 상태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출 유예와 부동산 대출을 문제로 지적했어요. 앞으로 은행들의 수익성도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죠. 그리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더니 8월에는 무려 9조 8천억 원이나 증가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금융당국은 7월 초 간담회를 열어 대출 규제 문제를 논의했고, 현장 점검을 나가 지적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7월과 8월 2달 동안 무려 20차례 이상 인상하며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상주하면서 각종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하고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은행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더 긴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어요.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금리 상승을 권장한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 인상 대신 대출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대출 만기를 단축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고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죠. 이로 인해 각 은행마다 대출 규제 조건이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던 수요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미 집을 계약한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불안해했고, 심지어 대출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까지 걱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변화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는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투기성 대출은 철저히 차단해야 하지만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각 은행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대출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했고요. 또 실수요자에 대한 심사를 더 세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 은행들의 대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가장 복잡해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단했고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주담대는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IBK 기업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에요. 다만 이들 은행 모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갈아타기 목적으로는 여전히 주담대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상속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거나 결혼을 앞두고 분가 계획이 있는 1주택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조건도 은행마다 상이한데요. 신한은행은 직장 옮기거나 이혼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고요. 우리은행도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치료와 같은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무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신한은행이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출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출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내년에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당분간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갈 것을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미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금융당국의 엄격한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된다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체감할 만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더불어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앞으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은행은 40%, 이금융권은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서 이자 부담을 늘리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고요. 올해 2월 은행의 주담대를 시작으로 9월부터 은행의 신용대출과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되었고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가상금리 가중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서민금융 상품 등은 이 DSR 계산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간과 돈 모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변하는 규제와 은행별로 다른 예외 조건들 속에서 금융정책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통해 또 알려드릴게요.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덜 엄격한 지방은행도 고려해 볼 만해요. 또 DSR 한도 관리도 중요한데요. 연소득을 높이거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줄이면 DSR을 낮출 수 있어요. 소득을 높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10년 만기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매년 내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면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일 수 있고요.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추가하면 대출 한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구독자가 2,000명이 돼서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모여서 아쉽게도 연기하게 됐어요. 직접 강사님께 메일을 보내 섭외했고 상세 페이지부터 영상까지 어떻게 이벤트를 잘 설명할지 고민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다음 기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셔서 정말 힘이 됐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더 분석해보고 다음번엔 더 잘 준비해서 꼭 뵙도록 할게요. 그래도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강사님께서 로버트 기요사키 내한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배운 내용도 앞으로 차차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제가 불필요한 실수와 비용을 줄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